네, 경정승진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학은 많이 당황스럽게 출제됐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끝난 후에도 앞으로 도대체 이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길을 잃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도록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고 내년 시험에는 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준을 다 나눠서 지도해 드릴 거니까 꼭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그걸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행정학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어렵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수험생보다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점수, 그리고 과거에 더 쉬웠던 시험과 비교해서 과거에 쉬웠던 시험에서는 행정학 3, 4개 틀려 합격한다더라, 2, 3개 틀려 합격한다더라, 그런 기준하고 틀린 개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려운 만큼 모든 수험생들이 훨씬 많이 틀렸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수험생보다 잘 봤으면 합격하는 거고요. 지금 너무 걱정돼서 해설 강의를 키신 분들 중에 막상 점수를 까보니까 다른 수험생보다 월등히 잘 봐서 절대적인 점수는 낮지만 다른 수험생보다 잘 봐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절대적인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 꼭 제가 가르쳐드린 그대로 기준을 삼으시고 앞으로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득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합격하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봤지만 정말 제 수험생의 불안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판단력을 잃고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 또 처음 보던 내용이 많이 출제된 시험 직후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혀서 정작 다른 수험생을 앞서기 위한, 그러니까 합격하기에 더 중요한 거, 이걸 반복하지 못하고 내년 시험에는 시험 문제가 더 쉽게 나와도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이건 제가 10년 넘게 계속 보고 있는 현상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냥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중심 딱 잡으시고, 자, 안심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시험에서는 6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5점만 돼도 다른 수험생보다 엄청난 고득점입니다. 조금 잘 봤다가 아니라 85점, 별로 안 높은 점수죠. 더 쉬웠던 과거 시험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죠.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학은 85점만 맞아도 다른 수험생보다 월등하게 잘 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동안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온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랑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오신 분들, 또 제가 강조드린 것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내가 못 본 줄 알았는데 나름 85점 이상 받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아직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적어서 다른 과목 하느라, 또 업무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다른 업무 하느라 행정학 많이 반복을 못해서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띄우는데 이번 시험은 기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제 해설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고 가보면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건 여태까지 뭐 객관식 기출문제 전부가 아니라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기출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1,400~5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 비중이 평균적으로 이렇다. 뭐 최근 3개년도 평균이나 보시면 됩니다. 경찰 승진 시험이 이게 굴곡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짧게 잡아놨는데 최근 8개년도 요 정도인데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의 비중이 많이 적죠. 28문제면 70점, 7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뭐 생소한 문제 늘어났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소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놨는데 두 번째 생소한 문제라고만 써놓은 건 그래도 같이 배우고 훈련한 것으로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뭐 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 건 이건 진짜 저도 풀 자신이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을 맞으면 안 되니까 합격생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틀리라고 배치하는 문제, 일부러 틀리라고. 근데 그게 이번 시험은 그 정도가 심했고요. 개수도 많습니다. 자, 여기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그래도 대처가 되는 게 8문제. 대처가 불가능한 게 4문제. 그 말은 이제 4문제는 이거는 저도 풀 자신이 없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어땠냐면 행정학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법률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규정 그것도 아주 지엽적인 수치 등등 이런 걸 낸 거란 말이에요. 저라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저는 행정고시 수험생활 내내 뭐 행정학 공부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하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행정학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11년이 넘게 이제 뭐 만 11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횟수로는 12년 이렇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행정학 시험에서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행정학 연구를 해왔겠죠. 그런 저도 풀 자신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죠. 업무도 바쁘시고 그런 상황에서 대비를 못한다.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되죠. 저는 밥만 먹고 행정학만 연구해도 그런 법률의 모든 규정들, 지엽적인 숫자 하나 다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운 좋게 뭐 어쩌다가 하나 찍어서 맞을 뿐이지 모든 수험생들이 틀리는 겁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학 공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시험 더 쉽게 나와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건 당연히 모든 강의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배우고 반복하고 기출문제에도 똑같이 문장들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은 거의 뭐 단어, 표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겠고 그러면 제대로 공부했다면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70점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적으로 찍어도 3문제를 맞잖아요. 그래서 이 70점을 다 맞추는 분들은 77.5 이상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시험에서 자,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기간이 짧아서 행정학 반복 해소가 부족해서 기출 회독서가 부족해서 점수가 낮은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많이 틀렸다. 여기서도 많이 틀렸다. 자, 제가 해설지에 일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 문제들 꼼꼼히 나중에 해설지 보면서 확인해 보셨는데 여기서 많이 틀렸다. 이런 분들은 이쪽을 고민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3-4문제 틀리고 여기서 3-4문제
찍어서 어찌어찌 맞추고 그래서 70점이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70점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거 다 맞췄으면 77.5, 80점이 나왔을 텐데 그걸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먼저 잡으신 분들은 이쪽도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게끔 모든 강의에서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들은 뭐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 저랑 같이 훈련해서 그리고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똑같이 나온 것들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득점 기준, 다른 수험생보다 월등히 잘 본 기준 85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앞으로 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현상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는 10년 넘게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확실한 미래 같이 공유하시고 내년에는 이번에 부족했던 거 보완해서 공부 방법이든 행정 내용이든 보완해서 내년에는 합격 후기를 쓰셔야 되겠죠. 그때 흔들리지 않고 김덕관 선생님이 잡아준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 점수가 나왔고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시험은 4개는 다 틀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92.5 이상 맞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만점 90점. 이거는 이제 고득점 기준이 아니라 천장, 우리 시험의 천장이 90점이고요. 고득점은 85점 이상만 맞아도 어마어마한 고득점. 자, 그리고 당연히 80점, 82.5, 2.5 굉장히 잘 본 겁니다. 이번 시험 80점, 82.5 굉장히 잘 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살짝 아쉬운 부분 앞으로 채워가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한 65점 정도로 분발 대상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4-5개 틀린 거예요. 4-5개. 왜냐하면 여기서도 맞추니까 좀 단순화시키면 여기서 3개 맞추고 여기서 5개 틀린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게 아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틀렸다. 이분들이 특히 이 해설 강의를 잘 보시고 앞으로는 공부한 족족 시험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오르는 행정학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행정학 공부랑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렵게 출제되니까 이거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큰일 납니다. 점수 아까 점수 떨어지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시험에 오히려 점수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보다 2배 더 떨어집니다. 2배. 제가 대학교 교과서 딱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법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규정, 그것도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들이 대학교 교과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론 그 경쟁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경쟁자들 망하라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은 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튼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그거는. 자, 아무튼 너무 이제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서 이런 분들은 내년 시험에 엄청나게 피볼 거 아닙니까? 1년을 또 날려먹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후회도 되고요. 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괜히 봤네. 자, 그저 이번 시험은 뭐 대학 교수님들 전공 서적에 있었던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28문제는 특히 경정승진 시험은 기존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에서 거의 똑같이 복사해서 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를 먼저 제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린 걸 실천하시면 점점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뭐 분포는 뭐 골고루 출제가 됐고 참고를 해보시고 경정승진이 지방자치론 출제 비중이 점점 올라가네요. 뭐 지방자치론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제 해설 강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만 처음에는 튜토리얼처럼 해설 강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내용들 해설 드리고 문제 2번이 정답인데 자 옳지 않은 부분은 여기다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지만 일일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는 여기 기출문제 달린 문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다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쉬워서 여러분들 다 맞추셨겠지만 튜토리얼입니다. 일부러 다 비교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 협동적 인간행동은 행정과 경영의 차별점이 아니라 유사점 아닙니까? 유사점. 이게 기출문제집에 경영과 구분되는 기출문제집은 제가 최대한 크게 확대를 해놓지만 좀 글씨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보이신 분들은 제 설명 잘 들어보시면 또 이건 자세히 해설한다는 게 아니라 딱 확인만 하는 겁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 물어봤는데 2번이 땡이거든요. 2번이 집단적인 협동행위다. 이게 땡이에요. 땡인 이유는 구분되는 차별점이 아니라는 거죠. 2번은 유사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랑 일일이 확인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심지어 재작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재작년. 자, 기출문제집에 어떤 객관식 행정시험이든지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엄선을 거쳐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찰 승진 최근 문제들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개념 비교는 경찰 승진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고요. 2년 만에 또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8문제는 그저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거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뻔히 다 똑같은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무조건 맞출 수 있구나. 그래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시험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적어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맞추고 그 다음을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28문제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은 다른 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를 대비하는 거고 생소한 문제는 따로 제가 대비시켜주는 컨텐츠들도 있지만 제가 1단계 이론 강의부터 모든 강의에서 계속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는지 훈련을 시켜줍니다. 자, 어쨌든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잘 잡으시고 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점수가 훨씬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방향성 일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락을 좌우하는 제가 지금부터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를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일일이 비교를 안 해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모든 기출문제를 저처럼 빠삭하게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기출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출문제 해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1번 문제 행정의 개념 이 자체는 쉬우니까요.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과 비교했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 협동적 인간행동은 경영과 유사점이다. 자, 그리고 3번을 먼저 보시면 정치행정 2원론, 1원론 비교할 때 2원론은 정치랑 행정이 다르다라는 거고 정치랑 분리한 행정은 경영과 유사해지게 되는 거죠. 경영과 유사해지게 된다. 그러면 공행정이 일반적인 행정이고 사행정이 경영이잖아요. 공행정과 사행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2원론은 공사행정 1원론이라고도 부르고요. 행정학 첫 번째 시간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1번 그에 비해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이 정치적 기능도 한다. 행정의 정책 성격 강조하고 행정의 정책 형성, 정책 결정이죠. 정치적 기능 중 대표적인 게 정책 결정 아닙니까? 이걸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랑 현재랑 비교했을 때 행정 개념. 행정 이론 강의든 무슨 강의든 1강부터 계속 다 배우는 내용이죠.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대 행정, 최근의 행정 하면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민간과 협력하는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강조하고요. 자, 완전 기초적인 문제였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집에서도
심지어 경찰 승진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정답 고를 때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답 고를 때 똑같은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모의고사는 일일이 적중 내역을 다 띄우진 않는데 유일하게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이유가 있으면 다른 것도 띄우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제대로 띄우는 건 쌍둥이 모의고사 밖에 없는데요. 이게 왼쪽이 경찰 승진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는 최근 경정 승진 3개년도 기출문제 120문제 랑 이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20문제 이렇게 드리는 모의고사예요. 이거 이번에 똑같은 게 많이 나와서 덕 보신 분들 많죠. 완전 똑같은 거 많았죠. 자, 아무튼 내가 경정승진 시험을 본다. 그러면 경정승진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 당연히 마지막에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 용도이면서 왼쪽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용도이면서 이왕이면은 변형해서 연습도 하고 가고 그리고 같은 주제여도 출제 포인트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같이 챙기고 그리고 모의고사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예상 문제 드린 것들이 있겠죠. 예상 문제도 챙기시고 이번에 완전히 똑같이 나온 것들 좀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방금 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가 24년도 경찰 승진 문제였으니까 최근 3개년도에 있죠? 바로 이 문제. 바로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변형해서 모의고사로 연습한 거. 그러니까 뭐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쌍모는 역시 또 최근 기출문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쌍모가 나와서 미리 좀 정리드리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 동그라미는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내가 볼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이왕이면 변형 연습,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토대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이걸 중심 삼아서 다른 공부 계획들 그리고 생소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 제가 드리는 컨텐츠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시는 겁니다. 합격을 하시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든 공부 방법의 중심이든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과는 안 나오고 엄청난 후회, 좌절감과 함께 수험 생활이 끝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튜토리얼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2, 3번 조금 어렵기는 해요. 특히 이제 2번 좀 어렵죠. 4번은 모르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좀 옳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 틀린 선지들 3개 다 못 골라낼 수 있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딜레마 이론에서 제가 딱 딜레마 이론은 구성 요소 중심으로 시험에 나온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적어도 구성 요소는 챙긴다 라고 했던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1번 그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분절성. 딜레마 상황은 두 정책 대안 중에 고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왜 발생하느냐? 분절성 때문이다. 분절성은 두 대안이 완전히 분절되어 있는 거예요. 분절, 단절. 그래서 두 대안의 장점만 쏙 골라서 절충안을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분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더 고르기 어려워지고 대안 간 상충성. 두 대안의 이익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이 완전히 갈려요. 이익, 손해가 상충. 결과 가치의 동등성, 균등성, 동등성 같은 거고요. 결과, 종합적으로 비슷하니까 더 고르기 힘들고 그리고 선택 불가피성,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다른 거 없이 둘 중에 골라야 되니까 둘 중에 딜레마에 빠지고 여기 안 나온 게 하나가 명료성이죠. 두 대안의 특징이 명확해야 된다. 이건 딜레마 이론 많이 안 나와도 꼭 이건 챙긴다 라고 했던 거니까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게 있어도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일단 2번 역사적 제도주의. 중범위 수준의 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또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만 중범위 수준의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계급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 경제적 부족,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기출문제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2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여러분들 이건 다 배우셨죠? 역사적 맥락이 얽히고 설켜서 제도가 형성된다. 근데 역사적 맥락이라는 건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중범위 수준의 제도는 한 국가 또는 비슷한 국가들 정도 수준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이 비슷한 국가들의 제도는 설명을 잘 하는데 역사적 맥락이 다른 국가의 제도는 설명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를 잘 설명한다. 자, 몇 개 국가 정도의 수준을 중범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면 돼 있고, 그리고 틀린 선지로 나와 있는 건 그보다 훨씬 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개념은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객관적 관찰 대상으로서 인식적 타인. 자, 뭐 객관적이다 이런 건 무조건 땡이죠. 포스트 모더니티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이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추구한다 다 땡. 객관적인 방법, 객관적인 진리 추구한다 다 땡. 이건 우리 충분히 연습했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포스트 모더니티가 4가지 개념 제시하는데 그중에 타자성은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존재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인식된 객관적인 대상, 물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인식된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도덕적 타인이다. 도덕적 타인은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런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객관적 땡, 인식적 타인 땡 이런 것들을 우리 충분히 연습을 다 하는 겁니다. 행정학 당연히 이해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 다 설명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상 모든 걸 다 소화하긴 힘드시죠? 제가 이해시켜 드린 것들만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티 공부 시간 최소화하고도 문제는 훨씬 잘 풀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을 완벽하게 뿌리부터 이해하려고 하면 동그라미를 제대로 반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의 가성비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것까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시험 공부에서 이해든 정리든 암기든 다 시험 문제 잘 풀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4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신공관리로 하면 방향잡기 강조하죠. 자, 그리고 딜레마의 발생 조건으로서 자, 여기 첫 번째가 균등성을 풀어놓은 내용이고요. 뭐 글씨 작아도 이건 기출문제집에 다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근거만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1번 균등성이다.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2번 상충성이다. 4번 분절성이다. 이렇게 기출문제집에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서든 기출문제집 요약서든 다 이렇게 발생 조건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풀었을 겁니다. 기출문제집은 해설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네 확인. 참고로 올해 시험을 재작년부터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25년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하신 분들은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뭐 25년도로 보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26년도 혹은 25년도 보다가 26년도 기출문제집을 바꾸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제가 띄워드린 것들은 25년 시험이든 26년 그러니까 25년이든 26년이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26년에만 추가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문제 번호 자체는 26년 대비 기출에 강한 행정학 번호이긴 합니다. 이건 참고용.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공익 어렵지만 실체설, 과정설 구분은 쉽죠. 공익에 대해서 어떻게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체설, 과정설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고 구분하기 위한 걸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암기할 건 없죠.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자, 과정설에서 2번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죠. 실체설은 사익과 완전히 구별되는 공익으로서 실체가 있다. 과정설은 그런 거 없다. 기본이죠, 기본. 자,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보시면 과정설에서 3번을 보시면 각 사회 집단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공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똑같은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정부는 공익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공익을 결정하는 건 실체설이죠. 사익을 뛰어넘는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엘리트인 정부가 결정한다 라고 보죠. 실체설. 그래서 실체설하면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는 적극설이라고도 부르죠. 공익을 정부가 결정해버리니까. 과정설에서는 정부가 공익을 결정하면 안 되죠. 사익들이 조정, 타협되는 과정에서 공익이 형성되는 거예요. 3번,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 이거 뭐 공리설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실체설입니다. 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지금 3번에 있는 표현은 그냥 전체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극대화 이런 단어 때문에 경제와 공리설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공익을 극대화한다. 실체설이 되어 있고요. 4번,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므로, 그렇죠. 공동체의 이익, 사회 전체 이익을 강조하죠.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건 실체설의 한계. 그래서 실체설 1, 3, 4번. 자, 우리 문제는 쌍모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공익에 대해서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파악하며 사익과는 명확히 구분. 자,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여러 표현을 제가 연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설 표현, 과정설 표현,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쌍모입니다. 어쨌든 뭐 이건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던 건데 이 정도로 반복 출제된다 확인. 자, 이렇게 계속 거의 기출문제가 달린 것들 연두색으로 기출문제가 달린 28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3, 4문제 이상 틀리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합격하시려면 여기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다 맞춰야 그 다음에 생소한 걸 대처해서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나마 좀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정답 자체는 출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왜 기출문제인가요? 뭐 다른 거 지워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기출문제 있는 걸로 지워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기출문제로 푸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죠. 근데 경찰 승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 1번. 공무원의 정책 중립이란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기본 개념이죠. 국민 전체에 대한 중립적인 봉사. 2번. 정책 중립은 역관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실적주의가 강조한 개념이고, 그래서 집권 정당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실적주의로 공무원의 능력, 자격을 검증해서 뽑고 집권 정당 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또 공무원의 점수를 높이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자, 이거는 경찰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정책 중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이죠. 자, 경찰 공무원법을 행정학에서 따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 경정승시험은 가끔씩 이름은 언급돼요. 하지만 출제되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은데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일반 공무원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책 중립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지워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집에 정책 중립에 대해서 1번 역관주의 폐해 극복,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똑같은 워딩에 똑같은 문장.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공평 무사하게 봉사해야 된다. 역시 똑같은 워딩에 똑같은 문장. 그리고 4번에 관련된 것도 많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모든 걸 일일이 다 띄우진 않고 정답 고르는데 직결되는 거 위주로 띄우는데 제가 안 띄우는 것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문장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우고 나면 3번에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련된 규정을 두도록 명시해라.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일단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를 헌법에는 아예 코빼기도 없어요. 그래서 헌법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헌법도.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전부 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공공가치관리론에서
처음으로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생소한 문제는 그래도 나름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걸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 미리 이거 나옵니다 찍어준 것들도 있고요. 이건 후자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찍어준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동안 나왔던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공공가치 관리론은 최근에 여러 시험에서 유행처럼 나오고 있어요. 강의 시간에 다 이 공공가치 관리론이 유행하는 이유까지도 제가 납득시키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는데 경찰 승진도 나왔고요. 그런데 정답 자체는 처음 나온 패턴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예상해 준 거죠. 왜냐? 다른 것들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자, 일단 1번 기본이죠. 공공가치 관리론은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신공관리론 하면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행정의 공공성을 약화시켰죠. 그걸 비판했다. 그래서 신공관리론 옹호한 것처럼 말하면 땡. 2번 무어가 있고 보호즈만 있어요. 무어, 보호즈만 바꾸면 땡.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출제된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1, 2번은 다 기출문제 있는 겁니다.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기출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 있어요. 무어는 정당성과 지원 확보, 공적 가치 형성, 운영 역량 형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전략적 삼각형 하면 무어고요. 전략 삼각형의 내용도 다 맞고요. 자, 이거는 뭐 기출문제 있는 거니까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전문제에 신공관리론 뭐 강조한다, 옹호한다 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전략적 삼각형 있고, 자, 관련 틀린 선지로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게 공공가치 관리론에서 보호즈만이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했다. 땡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략적 삼각형은 무어인데 보호즈만 땡 이렇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 있었다. 확인. 생소한 문제여도 일부는 다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중에,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정당성과 지원 확보가 무슨 의미냐? 뭐 이름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당성 부여, 환경을 의미하며 시민의 지지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 관계, 미디어 평판 이런 것들이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 예시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이름 그대로인데요. 뭐 시험장에서 자, 당연히 옳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보시면 보호지만은 공공가치 실패를 설명했는데 정부든 시장이든 공공가치 구현에 그동안 실패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은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시장은 효율적이어도 공공가치 구현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호지만 제가 공공가치 관련해서 아직 안 나온 패턴 중 좀 어려운 패턴이 남았다. 이게 이거다. 모든 강의에서 찍어주고 모의고사로 다 만들어졌던 거. 경정승진에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아주 쉽게 보자마자 땡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해도 공공가치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있었고, 뭐 꼭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봤어야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강의를 제가 찍어줬고, 동형 모의고사는 근거만 확인하는 겁니다. 3번 보호지만은 공공가치 실패를 정부와 시장이 공공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정의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공공가치 실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죠? 땡!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해도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제 모든 교재는 기출문제 집이든 뭐든 다 암기용 해설이 있어서 어디가 틀렸는지 찍 취선이 그어져 있죠. 지금 이제 같은 내용인데 암기용 해설로 어디가 틀렸고 정확하게 적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말씀드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제 말이 나와서 설명드리면 모든 뭐 기출문제집이든 모의고사든 암기용 해설 이건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객관식 행정학 출제 포인트는 어디를 틀게 바꿔서 내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뭐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의 가성비, 수험 적합성,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준 해설로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기 위해 그것도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수험 적합적으로 반복해서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떠먹여주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용 해설로 보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공부의 가성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가뜩이나 행정학 범위도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뭐 중요한 거,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것조차도 많아요. 그리고 한두 번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동안에 이 동그라미를 더 많이 반복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반복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해설만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해용 해설도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공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잘라서 넣어놨고, 자, 6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다시 또 기출문제네요.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요새 너무너무 잘 나온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정말 여러 가지를 대비시켰는데 제가 강조드린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부분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객관 시험에서 마찬가지고 경찰 승진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3번을 먼저 보시면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 이거 이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죠. 두 개 개념 구분하는 거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자, 6번 옳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예외적으로만 금지한다. 모두 다 허용하고 너만 안 돼. 너만 네거티브에. 이름이 예외 기준이죠. 이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름이 예외 기준입니다. 예외적으로만 네거티브. 그다음에 포지티브는 다 금지시켜요.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주는 거죠. 예외적으로만 포지티브. 그러면 둘 중에서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건 뭡니까? 네거티브 규제죠.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거의 안 해요. 그러면 피규제자, 규제를 당하는 입장의 자율성 더 보장하는 건 네거티브 규제죠. 자, 개념 구분 문제. 또 둘 중에 뭐가 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지 구분하는 문제 엄청나게 요새 많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옳은 선지로 또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기출문제 집은 물론이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기출문제 집에서는 2번에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표현도 똑같죠. 경정승진은 표현도 거의 똑같이 따랐습니다. 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이런 문제부터 피규제자의 자율성 비교하는 문제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경에서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틀렸잖아요. 포지티브 규제 찍 그어져 있고 이 설명은 네거티브 규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제 X 이렇게 이해용 해설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로이의 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책의 유형은 그냥 모든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죠. 요새가 아니라 그냥 잘 나오죠. 뭐 거의 제가 교재들을 포인트 171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171개 포인트 중에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분배 정책 하면 3번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는 어렵지만 기출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있죠. 분배 정책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바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게 분배 정책은 혜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혜택 나눠줄 때 뭐 한 지역 단위로 나눠줄 수 있고 한 기업 단위로 나눠줄 수 있고 한 사람 단위로 나눠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별거 아니죠. 어쨌든 분배 정책.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이거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성 게임이 벌어지고 끊고가 아니고요.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성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 둘 다 걸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좀 중의적인 해석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되고 둘 다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자, 제로섬 게임이든 갈등이든지 간에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고. 근데 분배 정책은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혜택을 나눠주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반대자가 거의 없죠. 갈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갈등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자, 여기서 선생님 여기는 왜 X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둘 다 걸리는 겁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 이 문제는 2x2 분석으로 로이 일단 어딘지 맞춰야 되겠지만 A가 일단 분배 정책인 거는 다 배우는 거고요. A에서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죠. 완전하게 똑같은 문장. 그리고 쌍모에서도 이제 23년도 경정 승진 문제부터 제가 쌍모를 드렸는데 2번 보시면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땡! 높다 땡. 내용 틀린 부분도 똑같아요. 자, 역시 분배 정책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규제 정책에서는 높다가 맞는 거죠. 규제 정책은 높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의 유형은 정말 엄청나게 잘 나와서 쌍모 3개는 안에 2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규제 정책은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옳게 출제가 됐고요. 제가 쌍모로 만들어준 거 다음 시험에 똑같이 또 나오고요. 자, 그리고 다시 가셔서 1번 보시면 집권화되고 체계적인 수준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앞부분은 정책 유형에서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많이 다뤄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데올로기 하면 재분배 정책 아닙니까? 이데올로기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죠. 재분배 정책은 부자에게서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거예요. 부자한테 왜 뺏느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왜 공짜로 주느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요. 이데올로기 관련성은 재분배 정책이죠.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앞부분도 집권적이면 체계적이다. 이게 국가가 좀 강제력을 발휘해서 부자에게서 강제적으로 뺏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황색이 틀린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파악하셨을 것이고, 모든 선지에 다 주황색. 그리고 해설지 기준으로는 모든 선지에 다 추선을 그어놨다. 그러면 이 선지 자체가 그저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통째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우리 해설 강의 해설지도 암기용 해설, 이용 해설 둘 다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2번은 정책 목표에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역시 전체 다 추선을 긋고 추출 정책이겠죠? 인적 물적 부담을 국민들로부터 추출한다. 뭐 세금 걷는다. 병역 자원 동원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가보시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일단 이번에 출제된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자체가 좀 요새 유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찍어줬죠. 그런데 이건 이미 출제가 된 내용이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자, 저도 그 문제를 보고 여러 모의고사에 반영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었던 거. 자, 일단 증거 기반 정책 결정하면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같은 말이죠. 그 말은 뭐 추측 또는 이념, 신념, 가치에 의한 정책 결정 말고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를 대시오. 그래서 2번 보시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서 검증된 지식을 중시하는 과학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4번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증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겠죠. 합리성 하면은 정책의 목표 달성 아닙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수록 합리성 높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옳은 것이고. 네, 1번 보시면 자, 정책 분야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이미 보건사회복지, 형사정책 적용이 쉽다라는 건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보건사회복지, 형사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옳은 선지.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미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틀린 선지로 바꿔서 출제한 건 처음이지만 옳은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로 달려있죠. 생소한 문제 이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작년 경찰 승진 행정학 기출문제 중 이게 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건 뭐 2년 연속으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상 문제로 바꿔주는데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바꿔줬죠. 위기상황 의사결정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고 그럼 제가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겠죠. 이걸 또 연습할 필요 없어요. 2년 연속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증거 기반은 여러 시험에서 유행 중이니까 경정승진도 나올 때 됐네. 그리고 잘 보시면 3번에 증거자료 수집이 쉬운 보건, 복지, 형사,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그저 제가 강조드린 것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쌍무에는 살짝 이해를 가미해놨죠. 보건, 사회복지, 형사정책은 정책의 효과를 빨리빨리 파악하기 용이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 용이한 분야라는 거죠. 그게 확 납득이 안 되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방정책.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에 갑자기 다른 나라랑 전쟁을 벌여요. 국방정책의 효과를 데이터를 쌓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예를 들어 복지정책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등등 뭐 형사정책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사정책을 실행하셨는데 그로 인한 효과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정책이 바뀌었을 때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기가 좋은 거죠. 그럴 때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유용한 거죠. 적용이 쉬운 거죠.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8번까지 왔고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 정책 의제 설정 유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뭐 엄청나게 잘 나오죠.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풀어야 될 정도로 물론 이제 어려운 이론이고 이해를 잘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부 접근은 특정 집단이 정부 내부에 은밀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특정 집단을 왜 접근하겠습니까? 그것도 은밀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정책 의사설정해달라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게 내부 접근형만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잖아요. 공중의제화 정책에 대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내부 접근형만 없죠. 그 이유 국민에게 알리기 곤란하니까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접근했어요. 국민이 알면 안 되죠. 그 외에도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 2번 보시면 외교, 국방 등 대표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국가안보상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강한 반대가 예상된대. 그러면 국민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사례이긴 한데 기출문제 집에는 제가 요 사례가 들어간 문제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엄선에 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들어간 문제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2번을 바로 못 골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3, 4번은 뭐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 문장들이죠. 1번 이 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 다원주의하면 외부주도형. 3번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정책 의제시책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시만이 말한 강요된 정책 문제 외부주도형이죠. 자, 여기서 강요되는 정부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강요가 된 거예요. 자, 다원주의 하면 힘은 사회에 있는 거예요. 사회의 다양한 외부 집단들이 서로 조정 타협을 거치고 그걸 정부에게 의제 설정해 주세요 요구하면 정부가 알겠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권력은 사회에 있으니까. 다원주의 그리고 허시만이 정부 입장에서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부른 거 외부주도형. 그다음에 4번. 자, 일단 정책 의제 설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공중의제화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언제 있느냐죠. 정책 담당자들이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자,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이게 공중의제죠. 내부 접근형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중의제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제일 잘 나온 내용.
그래서 동원형과 달리 동원형은 있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있죠. 내부 접근형은 아예 없다. 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주도한다. 이러면 이제 동원형이에요. 정책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 이건 이 자체 전체 다 동원형입니다. 동원형. 주도자가 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자, 정책 담당자다. 동원형이죠. 내부 접근형은 정책 결정자,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집단이든 관료 집단이든 뭐든지 간에 특정 집단이에요. 특정 집단.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 정책 결정자, 담당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다 틀렸고요. 이렇게 지워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 많습니다. 일단 5번을 먼저 보시면 강요된 정책 문제는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 주도형이다.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문제를 가보시면 4번에 외부 주도형은 이 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체제, 다원주의죠. 여기서 주로 나타난다. 오른선지로 다원주의 설명 뭐 똑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왜 안 보일까요? 자, 필요한 게 안 보이네요. 자, 2번을 보시면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제를 먼저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채택을 합니다. 여기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동원형은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제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주도자가 정책 결정자인 건 동원형이고요. 그에 비해 내부 접근형은 정부기관 내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관료일 수도 있고 외부 집단일 수도 있는데 특정 집단이 주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에 접근하여 문제를 여기 4번을 보시면 4번에 공중의지하는 것을 꺼린다. 자, 3번, 4번 다 내부 접근형이에요. 근데 내부 접근형은 공중의지하는 걸 꺼린다. 내부 접근형만 공중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오히려 못 찾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경찰 승진에도 똑같은 문장이 주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외부 주도형에 대해서 올해 문제랑 똑같은 문장 또 나왔고요. 이번은 외부 주도형. 그리고 4번에 동원형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는 건 동원형.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도 제가 여러 가지 연습을 시키잖아요. 자,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 문제, 외부 접근형 등등 기출문제든 쌍모든 계속 나오는 내용. 자, 10번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에 있었던 앨리스 모형입니다. 자, 앨리스 모형은 객관 시험 무지막지하게 출제되죠. 그리고 1번 세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 중에 세 가지를 구분할 문제 잘 나오는데 조직과정 모형하면 의사결정 주체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이고 의사결정 방식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르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 모형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의사결정 주체, 의사결정 방법.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4번에 있는데 주로 하위 계층을 잘 설명하는 거. 방금 봤던 조직과정 모형이에요. 의사결정 주체들이 하위 조직들이다. 자,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 아닙니까?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 하위 조직들, 하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관료정치 모형은 위로 가야 되는데 자, 4번에 위쪽은 관료정치 모형. 관료정치 모형은 독립된 개인들이 의사결정 주체고 그들이 자기 이익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적인 상호작용을 벌이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개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겠죠. 관료정치 모형, 높은 고위 관료들이 정적인 상호작용하는 모형. 상위 계층에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표현은 우리 기출문제집에 그냥 암기해설을 바로 볼게요. 관료정치 모형 하위 계층 땡, 조직과정 모형 상위 계층 땡.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나누는 것 똑같은 내용이 있고 이 문제는 올해 문제랑 거의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3번도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에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죠. 앨리슨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 어떤 현상은 하나로만 설명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현상도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보시면 비용 편입 분석.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비용 편입 분석 자체가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정책 대안이 가져오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하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이거 틀렸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무형적인 것이든 아니든 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쉬운 것이든 아니든 전부 다 화폐 가치화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 편입 분석이죠. 그런데 화폐 가치가 어려운 무형적인 부분이 많은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무형적인 것까지 화폐 가치가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화폐 가치화 하는 게 비용 편입 분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어려운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요.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이죠. 그다음에 니은, 또 쉬운 내용. 능률성,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인 가치, 특히 형평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 이제 나머지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디귿 가보시면 디귿은 좀 많이 어려워요. 디귿 좀 이따가 하고요. 자, 리을.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까? 내부 수익률 무지막지하게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부 수익률은 적절한 할인율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모든 강의에서 이거,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거 옳은 겁니다. 할인율을 모르면 적용 못한다. 틀리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적어도 맨날 나오는 내용만큼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강조를 드렸죠. 자, 믿을 수 없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른 문제도 또 있고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음. 이건 쉽죠. 수년제 가치, 편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전부 다 높을수록 사업 대안의 우선순위가 올라가죠. 특히 이제 다른 건 이해돼도 내부 수익률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수익률 개념 아닙니까? 지금 기초적인 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수익률이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미음은 쉽고. 이제 문제는 디귿인데 잘 보세요.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너무 낮으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져 바람직한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겠어요. 특히 비용 편입 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디귿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눈치채신 분들 있죠?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져요. 이거는 이 전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인율은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할인율이 뭐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할 때 가격을 깎는, 할인하는 비율이죠. 그러면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크게 할인하는 거 아닙니까?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다 같이 이해하면서 배웠지만 혹시 어려워도 적어도 결론을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 할인율이 높을 때 낮을 때 바꾸면 땡. 적어도 이건 헷갈리면 안 된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 드렸죠. 기출문제도 많고요. 자, 어쨌든 디귿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군데 해설제 보시면, PPT도 보시면 두 군데 추선이 거져 있을 것이고, 자, 공공사업의 경우, 이건 듣고 까먹어도 됩니다. 시장 이자율하고 사회적 할인율, 우리 딱히 행정학 시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할인율하고 이자율하고 섞어 쓸 수 있는 개념이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할인율을 조금씩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순수한 이자율 개념하고 사회적 이자율, 할인율 개념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그때 사회적 할인율을 공공사업에 적용하려고 하고요. 사회적인 사업이니까. 자,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를 고려한 할인율, 공공사업에 걸맞는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작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진짜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을 때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거 현재 가치 작은데요? 하지 맙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편익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돼서 시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회적 할인율을 일반적인 할인율, 이자율보다 조금 낮게 설정함으로써 그러면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비용 편익 분석을 이해하신 분들은 같이 이해가 됐을 텐데 혹시 버거우신 분들은 넘기면 됩니다. 몰라도 푸는 문제. 몰라도 푸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아까 이거 봤고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땡이죠. 이거는 다 포함한다고요. 전부 다 포함한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도 보시면 이게 제가 할인율 높을수록 수년제 가치 작아진다. 적어도 이건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으니까 3번을 보시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져. 무조건 틀린 거 무조건.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 커진다. 혹은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근데 똑같네. 높다 크다. 똑같네. 이러면 땡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또 있네요.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문제를 더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 가장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내부 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 아니죠. 높은 대안일수록.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제가 기출문제를 3문제나 띄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번 문제 정확하게 2개만 옳다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출문제에 다 있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립스키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립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의 관료가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걸 맨날 내죠. 그리고 일선 현장의 관료들 대표적인 관료가 여러분들이야 뭐 일선 현장에 안 나가신 지 꽤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뭐 순경, 교통 순경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선 현장에 가서 교통 지도를 한다든가 딱지를 뗀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립스키 일선 관료제로는 경정 승진 시험에 특히 더 잘 나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상황 립스키가 설명하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해도 잘 되는 이론이죠. 이거는 자, 일단 1번 일선 경찰관, 순경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계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있지만 의사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죠. 립스키 하면 상향식 접근 아닙니까? 정책 집행에서 상향식 접근이면 일선 관료들이지만 하위직 관료들이지만 재량권이 크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2번 불충분한 자원 받죠.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받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오케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 단순화와 정형화 고객이든 업무든 단순화시켜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에요. 단순화 정형화시켜서 고객이나 업무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 불충분한 자원, 또 할 일도 많고 고객들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누가 코끝은 빨갛고 남루한 차림에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소주병이 애착 인형일 뿐이에요. 소주병이 없으면 그냥 불안해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선량한 시민인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이 사람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라고 좀 과잉 진압을 한다든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뭐냐? 단순화시켜서 정형화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일부 특징만 보고 정형화시켜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선관리의 대응 방법인 거죠. 그러면 개별적인 집행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개별적으로 각각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졌을 때 이런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바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력은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많죠. 이게 뭐 경찰관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선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립스키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정승진에 특히 많이 나오는 이론, 또 여러분들도 이해 잘 되는 이론, 틀렸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기출문제 10에 더 암기문제를 바로 보시면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 타파 땡 완전히 똑같죠. 타파 땡 고정관념 벗어나 땡 똑같은 워딩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연습하기 좋아서 넣어놨는데 경찰 간부 행정학, 경찰 승진 행정학 둘 다 비슷한 문제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실험 설계에 대해서 진준비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구분은 쉽다. 구분은 쉽다. 자, 행정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추상적이고 정답도 없고 하지만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정답이 없으면 안 되죠. 정답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걸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기출문제에 달려있는 것들은 패턴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경정승진은 똑같은 패턴 계속 내고요. 자,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집단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없는 거죠. 비실험이죠, 비실험. 준실험이 아니라 비실험. 이름에 힌트도 다 있고요. 자, 준실험, 진실험. 자, 진실험, 준실험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둘 다 있는 거고 비실험만 통제 집단이 없어요. 단일 집단으로만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짝짓기 배정은 대표적인 준실험 방법 맞긴 합니다. 어쨌든 2번 땡이 되겠고 자 1번의 진실험은 준실험에 비해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실행 가능성은 진실험이 가장 낮아요. 준실험이 보다 더 우수하겠죠. 이거는 진, 준, 비 순서는 똑같고 진 쪽이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외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은 진 쪽이 가장 낮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푸는 거고요. 이건 뭐 이해도 되지만 이해 없이도 진준비 순서만 알고 있으면 풉니다. 그 다음에 3번 진실험의 정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 진실험이죠. 이거는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적인 조건은 시험에 직접 안 내고요. 이상적인 조건이 있을 때 무작위 배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진무동이라도 기억을 하자 했던 내용이죠. 어쨌든 진실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4번 사회실험하면 진실험, 준실험을 말합니다. 사회실험은 진실험, 준실험이고 비실험은 아닐 비차 실험이 아니다. 통제 집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실험은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동일하다. 이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번에 관련해서 기출문제집에 단일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는 진실험 땡.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땡. 비실험이죠. 확인. 자, 그다음 14번 이제 조직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교시가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40문제라서 1, 2교시로 나눠서 할 건데요. 1교시는 조직이론까지는 끝내봅시다. 아마 21번까지일 겁니다. 21번까지를 끝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저랑 달리 좀 멈춰두고 좀 쉬면서 힘드시면은 쉬면서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몇 문제만 더 같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계속 듣든 쉬면서 듣든 집중력 끝까지 잘 유지해 주시고요. 자, 민츠버그의
유형별 조정기제의 핵심 부분. 제가 민츠버그 하면 조정기제의 핵심 부분 환경에서 5개의 구조에다가 이 하나, 둘, 셋, 3가지. 이 15가지가 시험에 주로 나온다. 민츠버그는 다른 내용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공부하지 말고 15가지를 달달달달해서 시험장 가시라고 그랬죠. 또 이해가 잘 되게 그림도 다 모든 교재에 그려져 있고 단순 구조, 조정기제는 자 이건 단순한 구조니까 조직의 장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핵심 부분은 조직의 장이고요. 최고 관리층, 전략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는 그냥 배버의 관료제랑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료제. 그러면 기술 구조에서 효율적인 작업 과정을 표준화해 줍니다. 가장 단순한 업무 처리 과정을 표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핵심 부분은 기술 구조. 그에 비해 전문적 관료제는 민츠버그에만 있는 건데 이해하기 좋은 예시가 병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관료제 시스템인데 의료기술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문은 핵심 운영층이고 핵심 운영층은 병원으로 따지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죠. 전문적인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병원 생각하면서 핵심 운영층, 전문적인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계층이 핵심 부문이 되고 그리고 의료기술처럼 기술을 표준화시켜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제 하면 중간관리층 핵심 부문이고 산출물 표준화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부제는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죠. 데프트의 사업 구조나 마찬가지 중간관리층이 주관한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별 독자적인 산출물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표현만 조금 낯설 수 있겠는데 임시 어쩌고저쩌고니까 당연히 에도크라시겠죠. 에도크라시밖에 안 남았잖아요. 에도크라시는 가장 불안정적이고 동태적인 환경에 대응해요. 그래서 지원 참모가 핵심 부문으로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상호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옳은 거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미음. 미음 이름 때문에 헷갈렸다 하더라도 기억, 리을이 정답이 없잖아요. 하나씩 이제 지워서 가시면 헷갈림 없이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민츠버그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전문적 관료제, 기술구조, 핵심적인 부분 땡.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 운영층, 기계적 관료제가 기술구조가 핵심 부분이죠.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에도 다 이 앞뒤 문제를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압축 정리로도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고요. 자, 기계적 관료제는 핵심 부분 조정기제 환경이 이렇다. 기계적 관료제가 기술구조다. 하여간 제 모든 교재에는 여러분들 가장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김에 자, 그 다음에 15번 기계적 구조. 학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구분. 아주 단골이고 쉬운 문제죠. 자, 기계적 구조는 정해진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분업에 의해 좁은 직무 범위, 또 표준 운영 절차 다 정해줄 수 있죠. 계층제, 굉장히 상명하복적인 집권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정해진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바로 고를 수도 있겠고요. 정답은 4번. 그다음에 헷갈리는 거 있더라도 하나씩 지워가면서 푸시면 되겠죠. 기계적 구조랑 대비되는 유기적 구조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구조예요. 환경 변화가 심하니까 규칙과 절차 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책임관계 계속 바뀌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관계, 비공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지금 이제 X 치고 있는 것들은 다 유기적 구조, 기계적 구조에서 땡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인 구조예요. 통솔 범위가 넓겠죠. 넓은 통솔 범위, 유기적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분화된 채널은 각종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분화 이런 단어만 보고 복잡성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 단어 하나만 가지고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된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거죠. 그냥 분화된 채널은 분화니까 복잡성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말합니다. 유기적 구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집에도 한 방에 정리할 수 문제. 여기에 방금 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은 조직이론에서 중간에 갑자기 고위공문단이 나왔는데요. 자, 고위공문단 미리 뭐 순서대로 좀 처리를 해봅시다. 일단 생소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요 내용을 제가 한 몇 년 전 기출문제까지는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오래된 문제고 한동안 미국과 한국의 고위공문단을 비교한 문제가 너무 안 나와서 기출문제집에서 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기출문제를 못 넣었어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부터 출제되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강의 시간은 다 배웠습니다. 여기 미국하고 우리나라 고위공문단 배울 때 항상 이거부터 정리하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강의 시간 다 배운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생소한 문제여도 대처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기출문제만으로 푸는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집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나눠드리기 위해 생소한 문제를 분류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아주 오랜만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은 미국은 직위분류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 직위분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합니다. 네, 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 계급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죠. 그래서 계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그리고 유럽, 특히 이제 영국 쪽이 우리나라랑 공무원 인사체계가 비슷해요. 자, 미국하고 영국, 우리나라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영국이 비슷하고요. 직업 공무원제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제도 강하고, 근데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계급제의 제약도 완화시키고요. 직위분류제의 제약도 완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든 계급제적 요소를 도입하든 뭐든지 간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지 간에 기존의 제약, 계급제든 직위분류제든 기존의 제약을 완화시키고 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특히 공통적으로 성과관리 요소를 반영하죠. 고위공무원단은 현대 행정이 강조하고 있는 인사 제도들을 싹 다 도입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공관리론, 성과관리 강조하잖아요. 고위공무원도 신공관리론 따라서 성과관리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디귿, 이건 뭐 법률을 안 해도 상관없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급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어찌저찌고, 그다음에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이 가능하죠. 괄호 안에 거. 자, 뒤에 문제적인 괄호 안에를 출제 포인트 낸 게 있긴 한데 웬만하면 괄호 안은 출제 포인트가 없죠. 뒤에 있는 문제는 버리면 됩니다. 아무튼 일반직, 별정, 특정직이 가능하다.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리을, 한국에서는 리을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때문에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한국은 어떻다?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적 요소가 매우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책정에서 계급제적인 뭐 연공서열과 같은 계급제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를 빼면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이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려고 한다, 옳은 거예요. 그죠? 직무급을 설정하잖아요. 직무 등급에 따른 직무급 옳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특히 시험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높긴 해요. 높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 니은 때문도 있고 리을 때문도 있고 종합적으로 생소한 문제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어쨌든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찍고 틀리신 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란 소리예요. 잘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리을은. 근데 뭐 3, 4번 말고 1, 2번 찍었으면 조금 이제 다 배웠던 건데 거기 놓친 거죠. 자, 어쨌든 기본서에도 다 있는 내용들 일일이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조직 내 의사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숨겨져 있어서 발견을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 우리 품위제는 상의하달이죠. 상향식이죠. 품위제는 실무자가 정책 내용을 기한해서 올리고 검토하고 결제, 올리고 검토하고 결제, 올리고 검토하고 결제, 장의 최종적 결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품위제 방식은 상향식이다. 상향식이다. 명령에 당연히 하향식이겠지만 품위 때문에 땡. 이거 뭐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2번, 3번에 있는 예시들 이런 것들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일률적이지도 않고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평적 의사 전달로서 3가지가 옳게 출제가 됐는데 사후 통지 이런 거 수직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좀 그래요. 그다음에 결제 제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위 상달. 뭐 품위 방식이 뭐 결제 제도가 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위 상달. 이런 건 괜찮은데 면접, 고충 심사? 고충 심사까지는 그래도 하위 상달이 맞겠네요. 고충 심사 이거는 괜찮네. 고충 심사까지는 다시.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 자, 고충 민원 제기한다까지는 하위 상달이 맞겠네요. 자,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 고충 심사? 심사는 고충 심사 위원회 가는 거 아닐까요? 조금 문제가 있죠. 면접도 이게 면접을 아래에서 위로 좀 이상하죠. 3번은 2번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1번은 명백히 틀렸는데 2,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복수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까지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번은 명확하고요. 공식적 의사 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자료 보존이 용이하겠죠.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하니까. 오케이. 어쨌든 품위제 자체는 기출문제에 있으니까요. 1번을 가장 틀렸다 찍는 거죠. 2,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번은 명백히 틀렸잖아요. 품위제는 뭐다? 자, 암경해설을 바로 보시면 제일 밑에 결정권자 스스로 위반 아니고요. 실무자가 아래에서 위로 위반한다. 자, 그래서 결정권자 스스로 위반 땡. 그 다음에 18번 갈등 해소 전략. 자, 조성 전략이냐 해소 전략이냐 구분을 시키죠. 조성이냐 해소냐. 조성 해소냐. 근데 이거는 뭐 외우지 않더라도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랑 갈등을 없애는 것은 금방 구분이 돼요. 물론 이렇게 내버리면 너무 짧아서 파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적어도 기출문제에 있는 거. 상위 목표를 제시해서 해소한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조직의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인 거죠. 너네 싸울 게 아니야. 같이 이 목표를 추구해야지. 그래서 뭐 다 모르더라도 해소 전략 옳은 거 기억 들어가야 되니까 뭐 4번 지우고. 그다음 니은 회피 당연히 해소죠. 회피 이거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 회피형 인간 요새 좀 유행하던데요. 회피형 갈등을 피하면 안 된다.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해소 전략이긴 하죠. 니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타협 당연히 해소고요. 타협 본다. 디귿은 볼 필요는 없었네요. 아무튼 이제 비읍, 시옷, 이용, 이응 중에서 순응시킨다는 해소 전략이죠. 그래서 1번 지우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혹은 헷갈리면은 공공의 적 설정, 상위 목표 제시나 공동의 목표, 공공의 적 설정 비슷한 거죠. 우리 싸울 때가 아니야. 공동의 적이 있어. 이걸로 푸셔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조직의 분화는 이미 경찰 승진 시험에서 조성 전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조직을 분화시킨다.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해요. 근데 이미 조성 전략으로 쪼개다 보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량 조절. 이건 뭐 다른 시험도 여러 번 나왔던 정보량 조절. 정보를 갑자기 많이 줘도 그렇고 갑자기 적게 줘도 그렇고 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보가 갑자기 많아지든 적어지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이동. 이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인사이동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조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을 인사이동 시켜요. 해소 전략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뭐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합쳐놔요. 조성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걸? 상관없죠. 상관없죠. 어쨌든
이 시험 문제에서는 조성 전략을 출제를 했으나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기출문제에 있는 거. 자, 잘 보세요. 지금 4번이 옳은 선지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성 전략에서 옳은 거, 조성 전략에서 옳은 거, 구조의 분화, 조직의 분화, 구조의 분화가 조성 전략으로 출제가 됐죠. 조성 전략. 이건 이제 명백히 땡. 이거 뭐 다른 것도 많아요. 공동의적 확인이 여기 이제 조성 전략이니까 땡. 상위 목표 제시가 땡. 하위, 그러니까 해소 전략으로 출제가 됐죠. 해소 전략. 회피도 해소 전략으로 출제가 됐고, 정보 전달 억제 해소 전략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1, 2, 3, 4번에 틀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해소 전략 있긴 합니다. 다 찾았나요? 이것도 해소 전략. 오케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혼동할까봐 정확하게 해놨는데 뭐 암기용 해설도 다 되어 있으니까요. 혼동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리더십 이론. 자, 요새 리더십 이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리더십 이론 정말 유행 중입니다. 그것도 뭐 그동안은 변혁적 리더십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정말 여러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잘 대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1번이야 뭐 맨날 나오던 거. 관리 격자, 관리 그리드죠. 블레이크와 머튼. 그리고 번역이 좀 다양하니까 눈치 못 챘다 하더라도 팀 관리형, 과업형, 무관심형, 컨트리 클럽형, 중간형 다 블레이크와 머튼. 여기는 학자 이름, 뭐 이론 바꿔서 땡! 이런 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생애주기론이 허시아 블랜차드죠. 1, 2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생애주기론, 허시아 블랜차드. 이거는 상황 이론으로서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요인으로 보죠. 그에 따라 리더의 행태, 리더의 유형을 바꿔야 된다. 지시, 지원, 참여, 죄송합니다. 지시 또는 지원, 여기서는 지시 또는 지원 함께 됐고, 그 다음에 설득, 참여, 위임.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죠. 어쨌든 허시아 블랜차드의 생애주기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논란이 있어요. 지시적 리더십 혹은 지원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할 이론도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 어차피 땡. 3번 부하의 관계 설정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구성원 교환 이론.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최근에 공무원 쪽에서 출제가 됐고, 이거는 하우스와 에반스는 확실히 아니죠. 하우스는 경로 또는 통로 목표 모형. 그리고 구성원 교환 이론은 저도 학자를 외워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왜냐? 안 유명하거든요. 또 학자 이름을 출제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우스가 아니다만 알면 돼요. 하우스는 경로, 통로, 목표 모양. 그다음에 뭐 3번 모르더라도 그린리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며 섬기는. 자, 이거는 구성원들을 지시하고 끌고 가 그런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떠받들어주고 존중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서번트죠. 서번트, 마치 리더가 하인처럼 구성원들을 섬긴다. 서번트 리더십. 자, 앞에서 헷갈린 게 있어도 적어도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서번트 리더십, 오른선지, 그린리프는 존중, 봉사, 정의, 공동체 윤리, 그리고 기억에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똑같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출제한 거니까요. 서번트 리더십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4번 조직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수합 분석 등등등. 환경 어쩌고저쩌고. 자, 수합 분석은 전략적 관리로 목표관리제가 아니죠. 수합 분석만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풀 수 있어야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땡! 이거는 목표관리제에서도 직접 출제가 되죠. 목표관리제는 폐쇄체제예요. 구성원 내부 목표관리다 보니까 환경 변화 고려를 못하고요. 변화가 심한 상황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 앞에는 전략적 관리 땡, 뒤에는 목표관리제에서 땡. 물론 이제 전략적 관리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목표관리제 하면은 구성원 참여 강조하죠. 상향식. 목표 설정할 때 부하들이 참여해요. 그리고 3번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만 설정해야 돼요.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목표에 치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죠. 자, 측정 가능한 것은 뭐 장기적인 거, 거시적인 그런 게 아니죠.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거죠.
목표관리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내용. 학자 이름까지 못 외웠다 하더라도 4번 땡 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관리제에서 4번을 보시면 업무 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클 때 성공하기 쉽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땡 이럴 때는 성공하기 어렵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까지만 1교시는 21번까지만 조직이론을 끝내봅시다. 자,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많이는 안 나오지만 희한하게 경찰 승진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문화 차원은 요새 출제 비중이 매우 떨어졌고요. 그리고 내봤자 거의 홉스테드예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문화 차원이 있지만 저도 1번 주장한 학자 잘 모릅니다. 제 경력 말씀드렸죠. 그래도 잘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몰라도 되고 2번에 개인주의, 집단주의 내용도 맞죠. 개인주의는 개인 각자 논다. 느슨한 개인 간 관계. 집단주의는 결속력이 강한 개인 간 관계. 내용도 맞고. 그다음에 3번 남성 여성 문화. 남성 경쟁, 성취, 권력 획득. 여성 관계 안정. 내용도 맞고. 4번 권력거리가 크다. 권력거리가 크다. 이거는 상하 간의 권력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하 간의 권력거리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상사의 권력이 강한 거죠. 내용들도 다 맞고. 2, 3, 4번 홉스테드 맞고 문제도 없네. 지워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집에 연습하기 좋은 거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에 대해서 이번에 집단 개인주의, 권력거리가 큰 경우 남성성, 여성성 다 있죠. 다. 그리고 2번은 틀린 선지인데 암기용 해설을 보시면 집단주의 쪽이 더 강한 개인간 관계를 중시하죠. 개인주의는 더 느슨하고요. 뭐 이걸 이제 암기용 해설 바탕으로 옳게 고쳐주면은 방금 전 2, 3, 4번하고 똑같은 내용. 지워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22번부터는 인사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